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임술일 1392년 12월 29일 좌시중 조준이 전문을 올려 평양의 시급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양하다. 좌시중 조준이 평양 지역에 내린 시급과 경기 지역의 도통사 직책을 사양하는 전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듣기로 은혜와 녹봉을 받아 큰 공을 세운 뒤 스스로 물러난 것이 이윤이 제 몸을 아끼고 임금으로 하여금 유임금이나 순임금과 같은 성군이 되게 한 이유이며, 반대로 권세가 극에 달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 소아가 제 몸을 더럽히고 결국 한나라 고조가 공신들을 지켜내지 못한 이유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왕업을 이루시고 신에게 봉급을 내려주셨으니 신의 그릇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또 신에게 경기 지역의 군사권을 맡기셨으니 신의 능력으로는 마땅치 않습니다. 모기처럼 작은 어깨로 태산을 짊어지는 것과 같아서 권세가 지나치게 커지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입니다. 명을 받은 뒤로는 잠자리에 들어도 편하지 않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으니 신의 깊은 마음을 솔직히 아뢰오며 감히 전하의 귀를 더럽힘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처음에 혈릉을 섬기며 궁중에서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운이 막혀 문을 닫고 글만 읽으며 평생을 마치려 하였는데, 전하께서 세자 시절에 신을 한번 만나신 뒤 옛 버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셨으니 이는 하늘이 신으로 하여금 전하를 모시게 하신 것입니다. 무진년 정월에 전하께서 대장 최영과 함께 15년 동안 백성에게 해를 끼친 흉악한 무리들을 숙청하신 일은 잔혹한 자들을 없애신 전하의 공이 백성의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최영은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위의 인물과 함께 요동을 침범하려고 계획하여 군사를 압록강 너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정의에 따라 군사를 되돌리셨기에 사만의 백성들이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전하께서 세상을 구하신 공이 사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전하께서 신을 천거하여 대사원에 임명하셨기에 신은 아는 바를 숨김없이 말씀드렸고, 전하께서도 그 말씀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도리를 밝혔으며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간사한 무리를 내쫓아 백성들의 고통을 덜었고 상국인 명나라와도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침내 위조를 몰아내고 왕씨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으니 천자가 이를 가상히 여겨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였고, 이 일은 전하께서 나라를 바로잡으신 공로가 온 천하에 알려진 사례입니다. 처음에 전하께서 신을 대사원으로 삼으셨을 때 태평한 시대를 여는 뜻을 하늘에 고하셨고, 여러 간사한 자들의 비방을 물리치며 큰 세력가들의 반감을 무릅쓰고 오랫동안 쌓여온 사전의 폐단을 개혁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백성들은 고통에서 벗어났고 군량이 부족한 시기에 넉넉해졌으며, 이를 통해 전함을 만들고 성과 보루를 세우게 되었고 군사들이 위험을 떨치게 되었으며 물길이 트여 국가의 물류가 원활해졌습니다. 또 경기 지역에는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대우하고 각 군현에는 군전을 설치하여 군사를 양성하였으며, 향리와 나루, 여관에도 모두 전답을 공급하게 하여 토지의 제도가 생기고 나라에 명확한 법이 마련되어 위아래의 구분이 분명해지고 서로 침범하거나 빼앗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변병이 사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의 전답이 안정되었으며 세금 부담도 가벼워졌고 호라비와 과부의 생계도 안정되었습니다. 복록이 후해져 예의가 행해졌고 창고가 채워져 국가 살림이 넉넉해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신과 함께 부패한 관리가 백성을 해치고 무능한 장수가 도둑대를 키우는 일에 분개하시어 국가의 건의에 재상을 세워 병권을 맡기시고 여러 도의 순찰관을 보내 인사를 바로잡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방 세력은 군법을 따르게 되어 도망갈 일이 없어졌고 군현은 법도를 따르게 되어 탐욕과 잔혹한 풍조가 사라졌습니다. 고을의 장관은 하급 관리들 가운데서 뽑게 되어 승진이 가능해졌고
그 인사 선발도 신중히 하게 되었으며 대간과 육조의 추천 제도를 활용하게 되니 마을과 거리에서는 원망과 탄식이 사라지고 떠돌던 이들이 생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 도망간 탐관오리들을 엄중히 신문하여 본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마을의 권세가와 땅을 가로챈 간사한 자들을 처벌하여 그 집안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역을 지우게 하였습니다. 또 각 고을에는 고을 수령을 두고 역에는 역승을 두어 비어있던 땅이 마을로 바뀌고 숲과 잡초가 자라던 곳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관직은 국가 녹봉만 낭비하였고 총에 받던 자들은 직책을 어지럽혔으며 장인이나 상인, 종 등 신분이 낮은 자들이 부당하게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놀고 먹는 승려들은 많은 토지를 점거하였고 공도 없는 봉군과 무능한 자제들이 관직만 차지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전하께서 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결과 요행으로 벼슬길에 오르려는 문이 닫히고 달려가 줄을 대려는 풍조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가묘를 세우고 기일에 제사를 올리는 일은 백성의 도덕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학교를 넓히고 교관을 세우는 것은 인간 관계의 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운치가 이미 두드러졌고 무력이 멀리까지 알려졌으며 일본 도적들이 조공을 바치고 조회하러 왔으며 유구와 남만도 통역을 거쳐 조공을 올려왔습니다. 왕씨의 16년 동안 이미 무너진 나라가 전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왕씨는 어리석고 흐려져서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위조 정권에서 벼슬을 잃고 토지를 빼앗긴 무리들이 고기 비늘처럼 떼지어부터 근거 없는 말로 전하를 조금씩 헐뜯으며 전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그 흉악한 계략은 계속 바뀌며 진화해 갔습니다. 올해 3월 전하께서 세자를 중국에 보내 조공하고 동쪽으로 돌아오실 때 전하를 맞이하려고 서쪽 먼 곳까지 나아가려 하였고 사냥을 나가서 하례를 올리려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져 초가집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전하께서 권력을 독점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신들 또한 붕당을 만들어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신 정몽주는 전하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권을 장악하자 왕씨의 뜻에 따라 대간을 사주하여 신과 정도전, 남은 등을 전하의 신복이라고 꾸며대고 틈을 타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워 법으로 다스리려 하였습니다. 먼저 신들을 몰아내고 다음엔 전하까지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병든 몸을 이끌고 수레를 타고 길을 2배나 빠르게 되돌아오셨고 4월 4일에는 온 백성이 분노하여 정몽주를 참수하였으나 전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좋아하셨기에 그 외의 간신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사저에서 병으로 누워 손님들조차 만나지 않으면서도 왕씨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왕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여겨 형벌과 포상을 임금이 하도록 하였으나 왕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간신들이 더욱 날뛰며 화가 눈앞에 다다랐습니다. 7월 12일 하늘이 분노하고 백성이 등을 돌리자 온 나라가 마음을 모아 전하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인심과 천명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전하께서 설령 조나라 자장처럼 절개를 지키려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왕씨를 강릉 간성에 봉하셨고 이는 탕왕이 거랑을 남소에 유배시킨 것과 같습니다. 또 왕씨의 동복 아우를 기연의 마전 땅에 봉하여 신성왕과 공민왕의 제사를 받들게 하셨으니 이는 무왕이 미자를 송나라에 봉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왕씨들을 강화도와 거제도에 유배시키면서도 관청에서 쌀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으니 이는 한나라 위나라 이래로 나라를 바꾼 군주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힘든 너그러움이었습니다. 예전에 전하께서 나라를 차지하려 하셨다면 압록강에서 군사를 돌이킬 때 어찌 기꺼이 만번 죽을 각오로 자신을 버려가며 왕씨의 부흥을 꾀하셨겠습니까? 기사년 겨울에 황제의 조칙이 내려왔을 때 어찌 종친 가운데 어른을 세워 왕씨에게 정권을 돌려주려 하셨겠습니까?
어찌 성년이 된 세자를 일찍 책봉하여 국가의 근본을 세우려 하셨겠습니까? 어찌 경연을 열고 학식 있는 선비들을 가까이 하여 정관정요를 바치고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게 하셨겠습니까? 어찌 서연을 열고 많은 선비들을 동궁에 모아 대학년일을 진강하게 하셨겠습니까? 어찌 상상의 정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집을 아들과 사위에게 나누어 주며 고향에 돌아가 쉬기를 몇 차례나 청하셨겠습니까? 전년 가을에는 어찌 세자가 직접 천자를 아련하도록 건의하셨겠습니까? 전하께서 왕실을 위했던 정성과 충심은 하늘도 알고 백성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왕씨는 참소하는 무리의 말을 믿고 연나라 소왕이 아기에게 제나라 양왕이 전단에게 하였던 일처럼 현신을 등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마 위에 고기로 삼으려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왕씨의 덕을 싫어하고 전하의 왕업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나라 일을 부지런히 하시고 사사로이 검소하게 사신 것은 우왕이 순임금을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간언을 거절하지 않고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셨던 것은 탕왕이 하나라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하며 전한이 흥한 것은 현신을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했기 때문이고 후한이 무너진 것도 그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늘이 전하께 명하여 사만을 거느리게 하셨으니 부디 전하께서는 사망의 훌륭한 정치를 본받고 양안의 흥망을 거울로 삼아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아 먼 훗날까지 후손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늘의 명이었으니 그 사이에 신이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신을 과분하게 총애하여 태제라는 높은 벼슬에 올리시고 세자의 스승으로 삼으셨으니 맡은 일이 너무나 중대합니다. 또 작은 공을 기록하여 개국공신 명단의 맨 앞에 올리시고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은총이 내려졌는데도 다시 시급 1000호의 실봉 300호를 더하시고 경기 좌우도의 군사까지 총지휘하게 하시니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명을 거두시고 어리석은 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나누게 하여 가난하지만 마음 편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장차 작은 힘이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은나라 때 이유는 재상이 되었고 한나라에서 장양은 황제의 스승이 되었지만 이유는 돌아가려 했고 장양은 산속에 은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은나라와 한나라가 그들을 박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세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명예를 탐한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탕왕이나 한고조 같은 성군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신은 4월 4일 이후에 살아있는 것도 전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은 단순히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처럼 크고 끝없는 부모의 은혜를 받았으니 절대로 스스로 물러난다는 뜻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이윤이나 장양처럼 은둔하겠다는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다만 권세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겸손을 지켜 전하와 함께 긴 세월 동안 바른 길을 지켜가고 싶을 뿐입니다. 역경에도 이르기를 하늘의 도리는 가득 차면 줄이고 비어있으면 채워준다. 귀신은 가득 차면 해치고 비면 복을 준다고 하였으며 또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은 군자에게 있어 기란이 좋은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은 성상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권세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함께 기쁨을 나누려는 충심을 헤아리셔서 공업은 나라에 돌려주시고 병권은 좋은 장수에게 맡겨주신다면 신은 더욱 뼈가루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여 전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임금은 이 글을 받아들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7일 개해인 1392년 12월 30일 황제의 은혜를 살해하는 표문. 문화실랑 찬성사 오인녀를 보내어 황제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글을 올리고 말 30필을 바치게 하였다. 그 표문은 다음과 같았다.
신하 조임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왔기에 삼가 예부의 자문을 받아 황제 폐하의 직지를 받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매우 간절한 훈계였으며 곧이어 신에게 국사를 임시로 맡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신은 온 나라 백성과 함께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황제 폐하의 도는 널리 퍼져 만물을 덮고 기르며 빠짐없이 은혜를 미치셨습니다. 천자의 크신 뜻이 선포됨에 따라 훈계의 말씀도 드러났으니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뼛속에 새겨 있지 않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작은 나라는 공민왕이 세상을 떠난 뒤 여러 차례의 변란을 겪었지만 신은 항상 큰 나라를 섬기는 일에 진심을 다하여 절개를 더욱 굳게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형세가 위태롭고 의심스러워지자 백성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추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은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마치 깊은 못 위에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불안하였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정성을 바쳐 황제의 궁궐에 이 마음이 전달되기만을 바랐을 뿐이온데 어찌 감히 보잘것없는 사신이 직접 이르게 될 줄을, 또 특별히 덕스러운 말씀이 내려질 줄을 예상했겠습니까? 황제 폐하께서는 이미 천리의 이치에 따라 처리할 일을 지시해 주셨고 변란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시며 양국이 서로 오가며 평화롭게 나라를 보존하고 먼 미래를 함께 도모하자고 하셨으니 이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깊고 친절한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조차 감동할 만한 은혜이니 신은 그저 감격하여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만 황제 폐하께서 크고 너그러운 마음을 널리 펴시고 지극히 인자한 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모두 그 은혜에 젖어 있으며 보잘것없는 저 또한 성스러운 덕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은 삼가 게을리하지 않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변방을 굳게 지키는 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하께서 오래 사시고 더욱 부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진심을 다해 축원드릴 것입니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2일 무진일 1393년 1월 4일 고신 서경에 대한 사간원의 상소문. 간관이 상소하였다. 신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정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해 벼슬자리에 임명하는 일은 성인조차 어렵다고 여긴 일입니다. 비록 요임금과 순임금의 태평성대에도 공공이나 환도 같은 어지러운 무리가 있었는데 하물며 한나라 위나라 이후 수많은 관직이 있었던 시대에는 임금이 어찌 혼자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등용하거나 파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로부터 관원의 성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우열을 가려 직위에 걸맞게 임용하는 것을 인사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즉 동방조선의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은 간략하고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벼슬길로 나아가는 통로 또한 무질서하여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오직 시일이 지나면 관직에 자격이 된다고 하여 명확한 검증 없이 벼슬을 올리게 되니 현자와 우자가 뒤섞이는 일이 피할 수 없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원 임명에 있어 반드시 대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은 자는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하고 명예롭고 중한 관직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혹여 그런 과정을 통해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반성하여 행실을 고친다면 명예로운 관직을 아끼고 사회 풍속을 진작시키는데 어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일부 간사한 자들이 부당하게 대간 자리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갚음을 하려 하거나 핑계를 만들어 서경을 지연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사례 때문에 제도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과거의 제도인 고칙제도에 따라 기존 잡서 방식의 고신발급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당나라의 고칙제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누군가를 벼슬자리에 앉힐 때 부적절한 인물이 있을 경우
학사들이 임명문서를 쓰기를 꺼렸고 문서가 이미 내려졌다 하더라도 간관이 이를 반려하여 돌려보낸 예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요행으로 벼슬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서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전하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금의 책무에 빠진 부분을 신하로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적임자가 아니면 임금이 직접 대면하여 꾸짖으라고 명하셨지만 이는 임금이 총명하고 신하가 현명한 시절에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뒤에 세월이 흘러 기강이 흐트러지고 간신과 권신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비록 위진 같은 충신이나 양성과 같은 직언하는 신하가 있더라도 과연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간절히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고신발급에 있어 잡서 방식을 완전히 폐지하지 마시고 대신 간사한 자들이 대간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중한 벼슬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고 착한 자는 권장되고 나쁜 자는 징벌받는 바른 질서가 정해지게 될 것이며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각자 알맞은 자리에 놓이고 귀한 자와 천한 자도 제 분수를 지키게 되어 후세까지 이 제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이 상소를 보고 말하였다. 고려왕조 때 고신서경 제도에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혁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품 이상의 관원에 대해서는 교명을 내려 임명하고 오품 이하의 관원은 문화부에서 직첩을 내려 임명하되 만약 직책에 부적절한 자가 있다면 뒤따라 즉시 탄핵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4일 경우일 1393년 1월 6일 의주 등지에 감찰을 파견하여 국경을 넘어 무역하는 것을 금하게 하다. 정부에서 감찰을 의주 등 국경 지역에 파견하여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무역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5일 신미 1393년 1월 7일 4대 조상의 나빌 제사를 지내다. 나빌의 나라의 4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원종 공신 유만수 등이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하다. 원종 공신인 유만수 등 여러 사람이 임금께 잔치를 마련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6일 임신일 1393년 1월 8일 고려 왕조의 인의전과 적경원을 헐어버리다. 고려 왕조 때 세워졌던 인의전과 적경원을 헐어버렸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27일 계유일 1393년 1월 9일 대장군 오몽을이 완산 자제 26명을 데리고 오니 수를 내리다. 대장군 오몽을이 전주 지역인 완산이 자제 26명을 이끌고 궁궐에 왔다. 임금이 이들을 불러 내전으로 들이게 하여 수를 내리도록 하였고 이안백 이화에게 명하여 이들을 관리하게 하였다. 노비 송사의 처결에 대한 교지.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고려왕조 말기에 이르러 토지와 노비에 대한 법이 극도로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온갖 방법으로 서로 짜고 노비에 관한 송사를 일으켜 다툼이 매우 번잡해졌고 결국에는 부모와 형제끼리도 서로를 해치게 되어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무진년에 내가 군사를 돌이킨 이후로 이미 사전제도를 폐지하여 토지제도는 바로잡혔고 백성들의 마음도 안정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도 점차 편안해졌다. 하지만 오직 노비 문제에 한해서는 여전히 이전의 폐단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끝이 없으니 낡은 제도를 고쳐 새 정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부분 또한 반드시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명하여 명나라 홍무 25년 12월 27일 이전까지 노비로 있으면서 스스로 양민이라고 주장한 사람 가운데 이미 오랜 기간 실제로 노비로 일하며 살아온 자는 그대로 신분을 천민으로 인정하고 한 번도 노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억지로 노비라 부르며 천민으로 삼은 자는 그 사람을 양민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서로 노비 문제로 다투었으나 끝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그 당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비를 소유하게 하며 원나라 지정 연간 신축년 이후에 도망한 노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함부로 노비를 놓고 송사를 벌이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리고 가지고 있던 문서와 증서를 관청에서 몰수하여 불태워 없애게 한다. 또한 관청의 관리가 그 사정을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용인한 경우에는 형률에 따라 처벌하고 그 관리의 벼슬은 파면시켜 다시는 임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도평이 사사에 맡겨 유관 부서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에 널리 포고하게 하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4일 경진일 1393년 1월 16일 정총에게 대장경을 인간할 발언문을 짓게 하다. 첨서중 추원사 정총에게 대장경을 인쇄하기 위한 발언문을 지어 올리도록 명하니 정총이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불교 행사를 이토록 정성 들여 하십니까? 부디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이색은 유학의 큰 스승이 되었음에도 불교를 믿었는데 만약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이색 같은 인물이 어찌 그것을 믿었겠는가? 정총이 다시 대답하였다. 이색은 세상에서 학식이 뛰어난 선비였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것은 바로 그 불교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대 말은 이색이 도리어 그대보다 못하다는 뜻인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5일 신사일 1393년 1월 17일 죄수의 정상을 조사하다. 죄수들의 사정을 조사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6일 이모일 1393년 1월 18일 시위병을 사열하다. 임금이 시자궁 북문 밖으로 나가 시위병들을 사열하고는 곁에 있던 신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병법에 정돈된 깃발을 마주하지 말고 잘 정비된 진영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 말에 해당할 것이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13일 기축일 1393년 1월 25일 개국 공신 도감의 판관 2인 녹사 2인을 두다. 개국 공신의 사무를 맡은 도감의 판관 2사람과 녹사 2사람을 두었다. 대사원 남제가 봉작된 공신에 모아 처에게 녹봉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언하다. 대사원 남제 등이 임금께 상소하였다. 녹봉이란 옛날 어진 임금들이 벼슬에 종사하는 사대부를 부양하기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택주로 봉해져 이들에게도 녹봉이 내려지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공신을 우대하시는 뜻이 매우 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나라의 녹봉을 받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임금의 딸인 궁주와 왕자, 옹주 외에는 옹주나 택주라 하더라도 녹봉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소서.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개국 공신은 이미 공신 녹권에 기록되었고 자기도 받았는데 그 부모와 아내에게는 자기만 주고 녹봉은 주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14일 경인일 1393년 1월 26일 올량아비 박물을 바치다. 올량아비 와서 토산물과 특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15일 신묘일 1393년 1월 27일 입춘이라 여러 신하들이 조회에서 축하드리니 본 번자를 내리다. 입춘이 되어 여러 신하들이 조회의 자리에서 임금께 입춘을 축하드리자 임금이 봄이라는 글자가 쓰인 번자를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16일 임진일 1393년 1월 28일
정당문학 이엄을 원종공신에 추록하여 참참문화부사 최영지의 예로 포상하라는 조지.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정당 문학 이엄은 일처리가 정밀하고 치밀하며 앞날을 내다보는 밝은 지혜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판삼사 벼슬에 있던 이는 나를 특별한 예로 대우했고, 이엄 또한 처음 나를 배웠을 때부터 마치 오랜 벗처럼 친근하게 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도 예의를 어기는 일이 없었고, 내게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일찍부터 바르고 엄정하게 나를 경계하여 그 공이 작지 않았다. 경호년에 공양군이 남경으로 옮겨질 때 죄를 짓고 도망 중이던 김종현이 불량배들을 모아 몰래 반란을 꾀하여 내 몸까지 위태롭게 하고 나라까지 뒤흔들려 하였다. 그런데도 공양군은 사리에 어두워 오히려 몇몇 신하들과 함께 그 무리를 두둔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잡아들이려던 사람을 오히려 벌하려 하고 나에게까지 압력을 넣어 말이 오갔으므로 나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엄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다. 당시 그는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개국의 실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원종 공신의 예우에는 반드시 앞자리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공신을 포상할 관원이 원종 공신 명단을 알리면서 이엄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내가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참참문화부사 최영지에게 상을 내린 예에 따라 이엄에게도 포상하도록 하라. 형조에서 사형제를 3번 아르게 하여 처리토록 청하니 윤호하다. 형조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형벌이란 본래 성인도 매우 신중히 다뤘던 일이니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3번 또는 5번 다시 아뢰고 나서야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옛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때로는 형벌이 잘못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3번 다시 아뢰는 절차를 거치게 하시고, 지방의 사형 사건에 대해서는 수령이 범죄자의 사정을 충분히 살핀 뒤 도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도관찰사는 직접 다시 조사하여 도평의사사에 보고하고, 도평의사사에서는 3번 다시 임금께 아뢰는 과정을 거쳐서 처결하게 하소서. 임금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19일 을미일 1393년 1월 31일 임금이 현비와 함께 의화 공주 안시의 집에 가서 연회를 즐기다. 임금이 현비와 함께 의화 공주 안시의 사저에 가서 연회를 즐겼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20일 병신일 1393년 2월 1일 성 안에 들어온 호랑이를 흥국리 사람이 쏴 죽이다. 호랑이 한 마리가 도성 안으로 들어오자 흥국리에 사는 사람이 활로 쏘아 죽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27일 개묘일 1393년 2월 8일 현비와 함께 수창궁에 가다. 임금이 현비와 함께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윤 12월 28일 갑진일 1393년 2월 9일 개국 공신이 임금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헌수하다. 개국 공신들이 임금을 위해 잔치를 열고 각자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며 장수를 기원하였다. 모두 함께 즐긴 뒤 파하였다. 유구국 중산왕이 신하라고 칭하면서 예물을 바치고 포로 8명을 송환하다. 이해 유구국의 중산왕 찰도가 스스로를 조선의 신하라 칭하며 그를 바치고 홍역관 이선 등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게 하였으며, 아울러 사로잡혀 있던 남녀 8명을 돌려보냈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일 정미인 1393년 2월 12일 백관의 조화를 받고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하여 새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가지다. 처음으로 명나라에서 제정한 관복을 입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명나라 황제의 정월 초하루 새해를 축하하는 의식을 거행하고 처음으로 명나라 조정에서 제정한 관복을 입었다. 의식을 마친 뒤 임금은 정각에 앉아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이 새해를 축하하며 조화를 올리는 것을 받았다. 도평위 사사에서 전문을 올렸고 각 도의 도절제사, 알렴사, 목사, 도부사들이 모두 축하의 글과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 양광도의 알렴사 조박은 역대 제왕들의 학문과 정치에 대한 요지를 정리한 강목 그림을 바쳤고 요주 강릉도의 알렴사 정탁은 사상보가 단서를 받들고 무왕을 경계하는 그림과 대학년의 이불을 바쳤다. 알도리에서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바쳤으며 이에 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좌시중 조준이 술잔을 받들어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렸다. 정월 초하루 새해 아침에 신들은 감히 큰 경사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삼가 천세의 장수를 기원드립니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천세를 3번 외쳤다. 임금이 술잔을 모두 비우고 신하들에게 자리에 앉도록 허락하니 신하들이 2번 절한 뒤 자리에 나아가 앉아 한껏 즐기고 파하였다. 해가 지자 군기감으로 하여금 불놀이를 준비하게 하고 함께 구경하였다. 우연보, 이색, 설장수 등 30인을 경에 종편시키다. 우연보, 이색, 설장수 등 30명을 사면하고 서울과 지방 중 편리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2일 무신일 1393년 2월 13일 태실증고사 권중화가 태실의 길지와 신도 후보지의 지도를 바치다. 태실 증고사 권중화가 복귀하여 임금께 아뢰기를 전라도 진동현에서 길지를 찾아 살펴보았습니다. 라하며 산세와 물줄기의 형세를 그린 지도를 바쳤고 아울러 양광도 계룡산 일대의 도읍 후보지 지도도 함께 바쳤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5일 신해일 1393년 2월 16일 연복사에서 새로 만든 탑을 구경하다. 연복사에 들러 새로 세운 탑을 구경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6일 임자일 1393년 2월 17일 도당에 명하여 평양에 성을 쌓도록 하다. 도평위 사사에 명하여 평양에 성을 쌓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7일 개축일 1393년 2월 18일 인일이므로 여러 신하들이 좋아하니 노패 등을 주다. 인일이라 하여 여러 신하들이 조의 자리에서 임금께 새해 인사를 드리니 임금이 사람의 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사람을 상징하는 말과 녹봉을 상징하는 패를 내려주었다. 광흥창에 명하여 백관에 녹봉을 주도록 하다. 임금이 광흥창에 명하여 백관에게 녹봉을 지급하게 하였다. 진의사 이거인이 경사로부터 돌아오다. 진의사 이거인이 중국의 수도에서 돌아왔다. 태실을 완산부 진동현에 안치하고 승격시켜 진주로 산다. 신도 후보지 계룡산 행차에 대간과 의응 친군이가 수종하도록 준비케 하다. 3사 좌복야 권중화를 보내어 태실을 완산부 진동현에 안치하게 하고 이 지역을 승격시켜 진주로 삼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이달 18일에 계룡산으로 행차할 예정이니 대간에서는 각기 한 사람씩 내보내고 의응 친군이 시종하도록 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9일 을묘일 1393년 2월 20일 사원부에서 횡령죄를 범한 우봉철소 별감 김계선을 탄핵하니 파직시키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우봉철수의 별감 김계선이 현장에 나가 철 생산을 감독하면서 스스로 재물을 훔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청하옵건대 직첩을 회수하시고 국문하여 죄를 물으소서. 이에 임금이 명령하였다. 그가 훔친 돈과 물자는 모두 관청에 몰수하고 관직은 파면하며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2일 무오일 1393년 2월 23일 고려조의 사관을 겸하면서 우왕 창왕을 태조가 죽였다고 사초에 허위로 기재한 이행을 국문하다. 사원부에서 임금께 아뢰었다. 전 예문춘추관 학사 이행이 예전에 공양왕의 지신사로 있으면서 사관의 직책도 겸하였는데 이색과 정몽주에게 아첨하여 우리 주상 전하께서 신우와 신창 그리고 변한열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사초에 기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그의 관직 문서를 회수하고 국문하여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그보다 앞서 시중 조준이 춘추관에 앉아 고려 왕조의 사초를 열람하던 중 이행이 쓴 기록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윤소종이 이숭인의 재주를 꺼려 조준에게 알려 이숭인을 해치려 하였다. 조준은 이를 보고 해를 가리키며 맹세하며 말하였다. 윤소종의 말을 듣고 내가 이숭인을 해치려 했다는 말은 하늘의 해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그는 곧바로 임금께 그 사실을 고하였다. 임금은 무진년 이후에 사초를 모두 올리게 하여 친히 이행이 쓴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에는 변한열과 신우, 신창 부자가 모두 이유 없이 살해당했다고 쓰여 있었고 그 책임을 임금께 돌리는 내용이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말했다. 변한열은 대간에서 죄를 주기를 청하였고 공양왕이 갑자기 목을 베라고 허락했기에 내가 그만두게 하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신우와 신창 부자는 백관과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형벌을 청하였고 공양왕이 이를 허락했을 뿐이다. 나는 처음부터 죽이려는 뜻이 없었는데 이런 왜곡을 글로 쓴 자가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러고는 사원부에 명하여 이행을 국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5일 신유일 1393년 2월 26일 임금의 행차에 뛰어들어 양민이라고 호소한 사람들을 국문하다. 임금이 시자궁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들이 양민이라고 호소하는 사람 50여 명이 어가 앞에 나와 호소하였다. 이에 임금은 순군옥에 명하여 정해진 장소를 어기고 어가 앞에 난입한 죄를 조사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주동자 3명에게 곤장을 치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6일 임술일 1393년 2월 27일 영안군을 시켜 큰 군기의 귀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다. 임금은 영안군에게 명하여 큰 군기를 수호하는 신령인 둑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붉은 군기와 검은 군기 2개를 제작하도록 하였고 이때 마침 완성되었기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제사에 참여한 집사관들은 모두 무관의 복장을 갖추었다. 대사원 남제가 불교의 폐해를 진술하다. 임금이 궁전에 앉아 있을 때 대사원 남제가 나아가 불교의 폐단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8일 갑자일 1393년 3월 1일 임금의 행차 시 각사가 수종하기를 청하였으나 형조의 1인만을 수종케 하다. 간관 안경검 등이 임금께 아뢰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따르고 백성의 마음을 받들어 제왕의 나라를 세우시어 자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한번 움직이고 머무르는 모든 행위는 후세 자손들이 본받게 될 것이니 그만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행차가 남방으로 내려가시는데 오직 3군만을 거느리고 백관은 따르지 않으니 저희는 내심 매우 아쉽게 여깁니다. 바라옵건대 각 부서에서 한 사람씩이라도 따라가도록 허락하시고 이것을 후세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소서. 그러나 임금은 형조 소속 관원 한 사람만을 대간과 함께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실록 3권 태조 2년 1월 19일 을축일 1393년 3월 2일 안종원 등과 계룡산에 가서 hin도 후보지를 살펴보려고 하다. 임금이 송경을 출발하여 계룡산의 지세를 직접 살펴보며 장차 새 도읍지를 정하려 하였다. 이때 영삼사사 안종원, 우시중 김사영, 참참문화부사 이지란, 한중추원사 남은 등이 함께 수행하였다.